뭐 어쨌든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마용성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들이 접하게 되면 이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7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무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무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 그래요? 예, 대장 내시경 처음 받아봤거든요. 오. 죽는 줄 알았어. 왜? 죽는 줄 알았다기보다는 수면 내시경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전날 막 이렇게 비운다고 안 먹었어. 먹고 이제 아, 화장실 다니느라. 첫 네. 경험이잖아. 아, 아무튼 결과는- 다행히 위랑 대장에는 뭐 별 문제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막 신경 쓰여가지고 MRI 찍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별 얘기는 없었는데 그건 뭐 의사 선생님이 보고 이제 이상 있으면 뭐 나중에 해주겠지. 그럼요. 뭐 네. 2주 정도 뒤에 걸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는 그게 제일 빅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네, 전화 올 거예요, 병원에서. 안 돼! 이거 진짜 무소식이 희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가 있으면 전화 올 거 아니야. 왜냐하면 빨리 뭐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서 지금 맞아요. 아무 전화도 안 오기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요새 또 세무 당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세무서에서 연락 오면 문제 있는 그거 일단 연락 안 오면. 국세청이라고 네. 찍혀있는 네. 우편물만 날라오면 등기 왔는데요 전화 오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등기지? 보낸 데가 완전 그러면 이제 뭐 부가세 신고니 뭐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걸 고지해야 될 때 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뭐 아무튼 병원에서 전화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연락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새 그 6.17 대책 발표된 거 나서 이제 중개업소 하시는 사장님들이 혼란이 많아요 지금. 많죠. 그거 관련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시는데 이제 저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뭐 질의도 넣어보고 뭐도 하고 했는데 뭐 예상했던 것처럼 발표가 됐더라고요. 오늘 다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떤 식으로 가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는 예외 조항으로 두겠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밝혀지는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관련된 내용 가지고 네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벌써 약발 떨어진 6.17 대책, 마용성도 다시 15억 넘었다라는 얘기인데요.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신고가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정부 대책을 불러온 서울 강남권 반등에 이어서 강북 대장주로 불리우는 마용성의 주요 아파트 연초 하락분을 다시 메우고 나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규제를 남발하다 보니까 오히려 효과가 떨어졌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왜곡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촌동 대림 아파트의 115제곱미터가 지난해 말 기록했던 신고가 16억 원을 다시 회복했고요. 또 성동구의 서울숲 푸르지오 84제곱미터 아파트 역시 지난 13일 15억 원의 계약서를 쓰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달 전 12억 9천만 원보다 2억 원이 오른 가격이다라는 얘기. 자, 매매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전세 신고가도 서울 전역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초 입주한 영등포구 신길 뉴타운 보람의 SK뷰가 전세가 84제곱미터 전세 계약이 보증금 6억 5천만 원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연초 대비 1억 원이 올랐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송파구 헬리오시티 49제곱미터도 8억 2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했고요. 연초 대비 5천만 원이나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계시는데요. 뭐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달아올라 있다. 대책 가지고는 안 된다. 뭐 규제가 남발돼서 면역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정책에 발표되는 거에 따른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세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요번 6.17 대책 이 제목이 좀 그래. 네. 벌써 약발 떨어진 6.17 대책. 6.17 대책의 약이 뭔데? 뭐예요? 아니 6.17 대책이 예를 들어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사례로 나오는 그 약발의 효과는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썼는데 두통이 잡혔다의 얘기가 아니라 손발이 저려 뭐 이런 얘기랑 같잖아요. 왜냐하면 6.17 대책의 내용을 보면 일단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저규제 지역, 풍선 효과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해당 지역들을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하나였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번 시장에서 대가리라고 할 수 있는 사관왕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거 스리플 다음을 몰라가지고 쿼드라 네. 되게 아무튼 창피했는데 네. 아무튼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은 것들은 말 그대로 잠실이라든가 아니면 청담 삼성 지역의 핵심 지역들을 토지거래로 허가 묶은 그렇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재건축의 2년 실거주, 그 다음 안전진단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겟팅을 해가지고 규제를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례들은 그 지역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가 들어가지 6.17 대책에서 약을 쏘지 않았던 지역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목이 잘못됐지. 벌써 약발이 떨어졌다 표현을 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이걸 써놓고 삼성동 계속 올라, 잠실 계속 올라.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약발이 떨어진 게 맞지. 예를 들어 대책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가 묶였는데도 예를 들어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가 묶이기 전 6월 23일 이전에 뭐 21억까지 전고점을 회복하는 거래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잠겼다가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서 24억에 거래돼. 뭐 이런 거 나오면 약발이 없네. 약발이 이거 왜 했어? 뭐 이런 소리가 맞겠지만 이건 그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판단은 조금 이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6.17 대책은 타겟팅 대책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대책과 상관없이 대책에서 배제된 지역들은 여전히 움직이는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보면 추가 대책이 조만간 또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추가 대책 내놔라 이걸 갖다가 의도한 건지 기사에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목적성 기사다. 뭐 아무튼 그러니까 약간 조금 6.17 약발다했냐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뭐 6.17 대책 얘기 나올 때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사지 마라. 수요는 있는데 음. 수요는 있는데 사지 마라 하면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매매 수요가 억눌리면 요번에 전세 끝나면 그냥 내 집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살 돈이 쫄리고 못 가고 그러면 그 수요가 다시 이제 전세로 돌아가게 되면 전세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기존의 주택들이 팔고 움직이면 자꾸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멸실은 한편으로 서울 도심지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네, 뭐 전세 가격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은 뭐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 기사에 관련돼서는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리 봐야 한다라는 두 말씀 해주셨어요. 그냥 6.17 대책과 상관없이 가던 지역들은 그러니까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약발이 이제 어느 정도 다 해서 가던 애들은 쭉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6.17이라는 타겟팅 대책을 썼지만 그거는 뭐 아직 먹히는지 안 먹히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12.16 대책 약발은 어느 정도 다 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드문드문 보인다. 지금 뭐 예를 들어 용산 아까 이촌동 대림 아파트는 여기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후광을 누린 서부 이촌동 아파트거든요. 얘는 신고가 찍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다음 서울숲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동구에 어떻게 보면 대표격인 대표격? 뭐 한강 조망 나오고 이제 뭐 그런 아무튼 그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강 보이는 물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아주 그냥 높은 가격에 팔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용성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강남권역은 아니지만 그 밑에 라인 정도에 되는 이전 텀의 대장격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성동구에서 이제 대장격들 새 아파트들이 나오면서 이제 살짝 약간 좀 가신감이 있지만 이런 데들도 이제 쫓아가면서 높은 가격의 거래 가격이 보이고 있네요. 뭐 어쨌든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뭐 정책을 만드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서울의 주택 가격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을 텐데 마용성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들이 접하게 되면 이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이 않을까? 토지거래 허가 카드를 진짜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격 불안하면 토지거래를 직접적으로 거는 형태로 해서 규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네. 아주 그냥 누구들은 살라면 허락받고 다. 그러니까 관련된 얘기 계속 또 나눌 텐데 아무튼 가면 갈수록 시장 분위기가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시장하고 정부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것 듯한 이런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튼 시장 분위기 자체는 일단 첫 번째는 이 기사 자체를 바라보실 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좋은 말씀 주셨고요. 또 하나는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뜨거운 온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첫날 강남 집주인도 매수자도 멘붕 상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부의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23일부터 토지거 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중개업소에는 부동산 매매 문의가 뚝 끊겼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전날까지는 계속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그날 발표되고 그 다음날까지 엄청나게 바빴다가 문의가 엄청나게 바빴다가 뚝 끊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그래요. 앞으로 1년간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주택을 살 경우 2년간 직접 사라 입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도 직접 상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쪽에 집을 살려면 현찰로 사야 되고 2년간 입주해야 되니까 당분간 거래가 확 줄어들 것 같다라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에 집주인들은 멘붕 상태라면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된 사람들이 전화 문의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집을 팔지 못하게 된 사람 중에는 종부세를 걱정하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또 세금 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고 월세를 받아 세금을 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전세 수요자들의 걱정도 커졌다고 얘기를 해요. 주택 매매가 어렵게 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좋은 학군과 편의시설 갖춘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전세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벌써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실동이 토지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매가 막히고 전세로 물려앉으려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들과 함께 인근 시세들 이렇게 나오고 전세 가격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련돼서 주택 부분뿐만 아니라 상가에 대한 부분이 문의가 제일 많았대요. 이것도 과연 실입주를 해야 되냐, 실제 운영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거래는, 매매 거래는 줄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도 이 지역은 갭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또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여러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용 자체를 수정할 것 같지는 않다.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굉장히 많으면서 시장에 굉장히 충격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지금 거래가 안 돼서 엄청 힘들다고 하고요. 문의는 엄청나게 많대요. 그렇지. 근데 이게 돈 안 되는 그러니까. 그래 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돈 되는 일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뭐 헷갈려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나 팔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토지 거래 허가 엄청나게 무섭게 발표가 돼서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진짜. 네. 당분간 또 계속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야. 뭐든 다 묻혀. 어쩔 수 없는. 뭐. 잘 모르겠어. 임대 가격 불안은. 근데 거래가 일단 이렇게 묶였다는 게 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죠. 아파트도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한다는 거는 진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그렇죠. 거래 규제잖아요. 그렇죠. 좀 당혹스럽긴 할 거고. 매도를 생각했던 분들이나 매수를 생각했던 분들은 어차피 실거주할 생각이었으니까 상관없다 할 수 있는데 매물이 갑자기 일단 매도자들이 아니 나 팔 수는 있겠구나. 팔 수는 있죠. 팔 수는 있구나. 네. 매도자들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실수요만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매도자들은 그냥 팔고 매수자들은
가수요가 바로 입주할 사람 아니고서는 가수요가 딱 떨어져 나가니까 그렇죠. 이제 좀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네. 어쨌든 갭 투자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줄까 실제로? 일단은 지금 사실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문의가 딱 끊겼다 그랬잖아요. 네네. 끊기는 게 정상이지. 그렇죠. 왜? 네. 규제가 나왔잖아. 망치로 이놈 시끼들 두들기려고 여기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땅땅 두들기려고 거기만 패는 규제를 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일단 봐야지 왜? 효과가 있으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좀 싸지면 사야지. 매도자들 니들 좀 싸게 내놓으면 그 금액에 나는 실수요니까 그때 살래. 정부가 맞춰서 알아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규제를 내줬구나. 지금까지 그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매도자 호가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어쩌지. 왜냐하면 나는 자금 출처 준비 어차피 여기 매수하려면 자금 조달 증빙까지 다 맞춰놓고 준비된 매수자만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수요자 전세 끼고 사놓으려고 했던 가수요 경쟁자들은 사라졌어. 이놈들은 어차피 못 사. 살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나 말고 몇 명밖에 없어. 그럼 이제 물건들이야 팔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볼게. 나는 사줄 마음이 있어. 좀 가격 좀 매력 있게 내놔봐. 라고 기다릴 텐데 이제 안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 이제 누가 불안해질까? 지금 사실 매수자가 불안할 이유는 없는데 이제 매수자가 불안해질 여건은 이런 거죠. 임대인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렇게 막 그렇게 두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늘어나는 건 짜증나, 두려워. 아직 공포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아무튼 아끼고 절약해가면서 돈을 모아서 세금을 낼 준비를 계속 차곡차곡 하고 있죠. 예, 금융비용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올리면 세금 많이 내야 되면 세 많이 올리면 되지. 그리고 자꾸 아까도 나한테 계속 물어보지만 전세 가격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전세 가격이 불안한 우려가 있다? 언론에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야. 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오르면 좋지. 나야 돈 받으면 되니까. 전세 가격 자꾸 불안을 조장해가지고 전세 가격이 진짜 불안해지면 전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임대인은 다주택자의 경우에 임대인은 월세를 올려받든가 전세보증금 올려받든가 하면 그렇죠. 그 늘어난 수익이 주머니에 들어오면 좀 안심이 되잖아. 일단 기분이 좋잖아.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동네 그래서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망치를 뚫긴 지역의 매수자들의 공포는 언제 나오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임대인들이 이놈 새끼들 좀 싸게 팔면 팔라 그랬는데 안 파는구나. 예를 들어서 전세가 10억이었고 매가가 18억, 19억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21억 고가 찍고 다시 17억, 16억. 내가 17억, 18억에 안 샀는데 이게 한 15억, 16억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조금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혜택 후방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10억 전세가 갑자기 12억, 13억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매도자들은 나 전세로금 올려받아서 2, 3억 주머니 현금 더 들어왔으니까 종부세도 좀 한 몇 년 낼 돈은 주머니에 챙겨졌고 이 있는 돈으로 좀 어떻게든 나는 뭐 딴 거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포지션이 넓어지잖아요. 굳이 전세 많이 올려받았는데 또는 2, 3억 올라간 금액만큼을 반전세로 돌려서 월세로 한 달에 100만 원,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받았어. 그럼 이제 또 임대인 입장에서 안심이 되잖아. 그냥 그렇죠. 지금 파느니 그냥 이렇게 뭐 또 이런 상황에 임대 가격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올리면서 좀 있어 볼래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이코 내가 생각했던 그림은 이게 아닌데라고 하면 그때는 매수자가 불안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불안한 게 앞으로 매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거냐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어떻게 결과가 드러날 것이냐는 좀 봐야겠죠. 지금 뭐 눈치 작전 중이니까. 눈치 작전이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끝날까? 글쎄. 네, 조금 방향성 왜냐하면 저 임대 가격이 뭐 3억, 4억, 4억, 5억이 이렇게 확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이 올라만 해도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내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런 외부 충격 등에 따라서 이슈가 많을 만한 그런 해이다 보니까 내년에 이런 임대 가격 변화가 많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뭐 12, 16 대책 나오고도 눈치 작전 엄청나게 했죠. 특히 15억 초과 대출 금지 하고 나서 와 현금 들고 사겠어? 뭐 이런 식의 생각들도 사실 많이 나왔고 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지방에서 현금 들고 와가지고 샀죠. 그때 그래서 이제 금매 잡은 사람이 위너.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발표된 게 뭐냐면 그렇게도 하지 말고 들어 살아 이렇게 얘기된 거잖아요. 지방의 수요를 음. 탁 차단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요. 지방과 수요를. 음. 서울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목동 집 팔고 들고 있던 분들이 잠시나 강남권, 그 실제 부동산 중개업 사장님들이 얘기해 주셨던 거잖아요. 별별사에서 그렇게 넘어오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전세 껴놓고 일단 좀 사놓고 나중에 그런 수요도 이제 차단. 그러니까. 들어와서 당장 와서 거주할 사람 아니면 못 사는 걸로. 그래서 이게 나왔던 게 뭐냐면 당장이면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팔 때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네?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22번째 부동산 대책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22번째 대책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득세, 양도세, 보유세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전세값, 집값 과열 주범으로 꼽힌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2주택자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세로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세부담이 그동안 없었죠. 3주택자부터만 전세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라는 걸 청구를 했었는데, 과세를 했었는데, 이제는 2주택자부터 바꾸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실거주자 위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서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의 세액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6.17 대책에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 대출을 강화했지만 현금 부자를 막을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을 확대하면 현금 부자도 피해 나갈 수 없다라는 내용의 취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면 그간 소득이 없었던 다주택자, 주부 등의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추가로 늘어날 수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파급력이 커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 들린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도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들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양도세 부과할 때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장특공제에 관련돼서는 2년 거주를 한 것과 2년 거주를 안 한 것에 대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 자, 거기에 따라서 다주택자는 15년을 보유하면 최대 30% 공제까지 가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질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세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더 높이겠다. 대신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시가격 9억 미만의 중저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실거래 가격의 약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은 다주택자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과세하겠다라는 얘기,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양도세에 대해서 실거주 요건을 좀 더 강화하는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유세 인상하는 얘기. 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다주택자에게 세부담을 늘리게 되면 그동안에 있어왔던 얘기가 세입자에게 과세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세제 개편 관련된 부분을 계속 손을 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동안 갭 투자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겠어요. 네, 그죠? 왜? 끔찍하죠? 아니 사실 이제 좀 그런가 보다 해요. 아, 그래요? 예, 뭐 결국은 지금 이게 22번째 대책에는 또 이제 세금을 건드려서 세금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 뭐 이렇게 또 조금 한번 하고 그래도 안 잡히면 또 세금 늘리고 계속 아무튼 세금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한번 하는 거죠. 뭐 어쩌라고. 결국 그래서 나한테 얼마나 이 세금 증가분이 충격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 거냐, 와 닿을 거냐잖아요.
다주택자들은 이게 지금 양도소득세도 면세 부분을 되게 계속 줄인다는 거고 이제 결국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도 자꾸 너무 까다롭게 쉽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꾸 이 거래는 축소가 되게끔 거래가 원활하게 되지 않게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매수 입장에서 서울 안에 여러 채를 막 사는 것에 대한 매력은 이미 많이 줄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나는 지금 서울에서 지금도 더 다주택을 하겠다고 더 사겠다고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서울 안에 더 살려고 막 이제 그런 평가도 있기는 해요. 이게 이번에 규제 지역이 다 동등하게 이제 수도권으로 퍼지니까 동일한 규제 안에서는 차라리 서울이 그럼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갔던 게 돈을 뭉쳐 서울로 들어올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걸 우려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진짜 수요 흐름이 그렇게 다시 서울로 해서 수도권의 풍선 효과를 머금고 짤짤이에서 번 돈을 뭉쳐가지고 서울로 다시 오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걸 막는 데는 서울 안에 주택을 여러 개 가질 때 부담 뭐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기존에 있는 서울의 다주택자들이 털고 나가라는 측면에서 자꾸 이제 세부담을 계속 늘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팔고 나가기에는 지금은 좀 힘든 상황 아닌가? 너무 양도세 중과나 이런 부분들이 커서 크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당장 이걸 이렇게 높인다고 해서 매물들이 출회가 돼서 나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든 조세 피해를 하기 위해서 세입자에 대한 조세 전가, 결국 임대료 쪽으로 좀 녹여내거나 다른 방향을 생각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약점이 그거거든요. 제가 처음 부동산 공부를 할 때 2000년대 초반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줏대가 없다.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의 어떤 한계점이지. 문제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뭔 소린가 했어요. 줏대가 없는 게 왔다 갔다 한대. 그래서 정책의 신뢰성이 없대. 그래서 아니 왜 신뢰성이 없어? 근데 한 15년 지금 이제 벌써 17년 18년 보고 나니까 이해가 돼. 왔다 갔다 해. 와리가리 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강력한 규제가 시장이 또 싸늘하게 식으면 이거 너무 과도해서 식은 거 아니냐 하면서 또 다시 다 없앨 거잖아. 단계별로 하나씩 이제 또 철폐하다가 다시 또 이제 또 무르익으면 그때부터 또 다시 조이고 왔다 갔다.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까지 조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히니까 더 조일 수 있는 어떤 또 신박한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매도자들 이런 시장을 오랫동안 봐왔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줏대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해봤던 오랜 부동산 투자자들은 매도 타이밍을 그렇게 다시 풀리는 내가 최대한 납부를 덜 해도 되는 어떤 세금을 납부도 덜 되는 시점에 양도를 하고 그러니까 양도세를 적게 내고 거래 비용을 적게 해서 팔고 뭔가 이제 그 시점 가서 다시 자산 어떤 리셋 네, 이렇게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 이렇게 세금 부분을 더 강조하는 이런 부분은 기존의 다주택자들로부터 물건을 뽑아낼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이 임대가를 높게끔 물건을 보유하게끔 하고 이렇게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좀 증가될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그렇죠. 생각하고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부분도 결국은 시장이 작동하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1주택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아파트에 20평대 들어가 살다가 조금 그냥 좁은 것 같아. 조금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요 정도 선이면 그냥 30평대를 나 갈아탈래. 이게 그 안에서도 이제 갈아타는 교체 수요가
1주택자의 물건에서도 있는데 음. 이게 딱딱 맞아야만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세 취득세도 있고 이거저거 뭐 채권 할인료도 내야 되고 중개 수수료도 있고 부동산 거래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많진 않지만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게 만약에 발생하면 내면 내 것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물건도 올라 있잖아. 그래서 사실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양도세까지 내고 갈아타려면 내가 2년 전에 매수할 때 시점보다 2년 후에 갈아타려면 거래 비용이 차라리 그때 이걸 샀으면 훨씬 더 적게 저렴하게 들어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비용 등등이 포함이 돼가지고 갈아타기가 힘들어지거든요. 힘들어지죠. 예, 근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더해서 거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끔 된다는 얘기는 시장의 매물들, 1주택자의 매물들도 줄어들게 하는 그런 효과가 되면서 결국 지금 서울 안에 매물이 막 넘쳐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그나마도 지금 뭐 중저가 주택들이라든가 이런 시장 안에 있는 매물들이 재고주택 매물들이 더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허들이 될 거다. 더 줄어들게 되는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재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키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론 언론처럼 이 지금 해외 사례들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 해가지고 자꾸 이제 이런 부분을 넣는 것 같은데 부동산을 너무 이게 면세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놈들이 부동산을 사서 차익 남기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좀 자꾸 허들을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안 잡히니까 이게 너무 풀려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설득력.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약 치료제 써볼까 하면서 자꾸 다른 거 갖다 꽂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싶어요. 자, 또 한편으로는 증여 관련된 부분도 이제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 과세를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봐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증여 전략으로도 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아무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입자에게 과세가 전가돼서 전가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추진하시는 것이기를. 네. 그러니까 다음 수순은 역시 그래서 임대차 관련된 임대차 3법이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다음 아직 이제 입법이 되진 않았지만 이번 국회에서 한다고 첫머리에 나왔던 내용이고 이제 가장 큰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개인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임대차 3법 관련돼서 지금 통과가 되면 뭐 전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련돼서 전세 아들이 결혼하는데 이제는 전세금을 못 보태주는 이런 일도 발생을 그렇죠. 근데 월세 시대가 가속화되는 거. 이제까지는 알게 모르게 이제 그냥 전세금 보증금 좀 대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세 신고할 때 전세 자금로 자금 출처 전세금 이거 어디서 나서 했어? 그러면 엄마가 줬어요 증여세.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돈도 못 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 부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공정한 사회가 되네. 그리고 그 부의 흐름을 딱 커트하고 증여세 내놔. 이 돈 어디서 나셨어요? 이제 이렇게 점차 자금 이게 이제 선진국가가 되는 거지. 자, 그런 얘기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얘기하니까 나도 애들 어릴 때부터 빨리 증여세 내고 증여해놔야겠다. 이게 증여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돈 생기면 진짜 이거부터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미리미리 10년마다 미성년자녀한테 10년에 2천만 원, 성년자녀한테 10년에 5천만 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줄 수 있으면 먼저 줘서 해놓고 그 돈 가지고 갭 투자를 어릴 때부터 20대부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일단은 통장을 미리 개설해주고 적립을 해주는 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증여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될수록 나중에 가서 돈을 한꺼번에 주려면 증여세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뿜빠에서 나눠 내줄 수
내려줄 수 있을 때 미리미리 해줘야 되는 그거 있잖아요. 원래 태어남 10년마다니까 태어나면 일단 2천만 원. 그 다음에 10살 되면 11살 또 되면 또 2천만 원. 그 다음에 성년 되면 20세 때 그때 5천만 원. 그렇게 주면 9천을 줄 수, 21세에 9천을 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단 1억에 뭐 10%, 1억 초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필요해서 또 그렇게 주고 그러면 대략 한 1억 정도를 밀어서 줄 수. 그럼 그 돈을 들고 시작한다라고 하면 임대보증금이든 아니면 1억짜리 또는 2억짜리 나중에 갭 투자를 하든 뭘 하든 20대 때 미래는 이게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진입하기 좋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미리 해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 아직 안 했거든. 돈이 없어서. 빚 갚고 있는 중인데 빚 다 갚은 거 해봐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10년 공공임대 서민도 6.17 대책의 날벼락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민 실수요자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예정자에게까지 6.17 대책의 LTV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투기가 아닌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이 같은 규제를 들이대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그래요. 자, 2011년 수원 호매실 10년 공공임대주택 총 2,347가구 입주자 모집 때 미분양이 발생한 뒤 청약통장 없이 입주했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 수의 40%가 이렇게 청약통장 없이 입주를 했다는데요. 9년여가 흘러 조기 분양 전환을 신청했고 분양대금을 치르기 위해서 은행에 갔지만 은행에서 17일 수원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탓에 LTV를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수원 권선구 같은 경우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비규제 지역으로 인해 LTV 70%를 적용받는 지역이었다고 하는데요. 청약통장을 사용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종전에 LTV 70% 규정이 적용되지만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장기거주에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라고 해요. 거기에 따라서 규제 강화된 수도권 10년 공공임대주택 올해 분양전환 조기 분양전환 단지 총 1382가구 정도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어쨌든 뭐 나도 억울해. 왜 우리 동네 특이할 지구야? 그래요? 다 억울하지. 아니 왕관 하나 더 못 받아서 억울한 건 아니고.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규제 지역들의 개개인들은 다 억울하지. 그러니까. 강남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있는 사람은 왜 안 억울해? 다 억울하지. 대출 아예 빵으로 안 해주는데 15억 초과 아파트는 빵으로 안 해주는데. 그렇죠. 그래도 9년이나 살았잖아요, 이분들. 하긴 기존에 있는 대출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9년을 살아서 자금 이제 전환할 이런 기회를 부분 마련을 때문에. 했어. 근데 LTV 70% 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 근데 40%밖에 안 돼.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몇몇 단지들의 상황을 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니네는 투기가지고해서 그 아파트만 빵꾸나듯이 이렇게 빼줄게.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아파트라는 특성이 있죠. 그렇죠. 공급할 때 월세 살다가 나중에 10년 뒤에 감정가격, 감정평가 금액 정해서 전환할 수 있게끔 일종의 말 그대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내면서 사시다가 돈 마련해가지고 이제 전환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대출금 지원도 해드릴게요. 앞으로는 월세 내지 마시고 대출금 받아서 이자랑 원금이랑 상환하셔서 내 집 마련하세요. 뭐 이런 목적의 어떤 공공에서 어떤 주거복지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준비한 어떤 그런 제도잖아요. 제도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끌시끌하긴 하지만 그렇죠. 예. 조금 누군 봐주고 누군 봐주지 않느냐. 이거 말들 많죠. 왜 걔는 불쌍해? 나도 불쌍해. 걔가 불쌍하면 이게 사실 보면 끝도 없거든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떤 예외에 따라서 음. 유도리 있게 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음. 이게 이제 규정이 LTV 40, 70 이런 차이인데 음. 이것도 사실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분양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분양 전환 가격의 LTV 70%랑 그 다음에 이게 분양 전환이 사실 시가보다 싸잖아. 그렇죠. 시가에 40하면 이게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시가를 좀 높게 봐주면 이거 분양 전환가의 70보다 시가의 40이 좀 높을 수는 없을래나? 그럼 범위 안에서 어떻게 되면서 이게 딱 이게 기립가에도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무튼 그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대출이 안 나와서 분양 전환을 못 받으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양 전환이 안 되면 이 물건들은 따로 매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되게 억울하지. 아무래도 시가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 받을 텐데 최근에 제가 읽은 기사 중에 미사의 부영 아파트가 하나 분양 전환 조기 분양 전환은 5년짜리 하거든요. 그건 10년이 아니라 5년짜리라서 10년은 10년 뒤에 그냥 조기 전환, 그러니까 분양 전환 시점에 감정가 계산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처리하는데 5년 공공 분양 전환은 조성원가. 그 다음 5년 뒤 감정가, 산술평균. 그러니까 엠빵 하는 거예요. 조성원가 3억, 5년 뒤 감정평가 5억. 그럼 3 더하기 5는 8, 나누기 2, 4억. 4억 기준으로 이렇게 주거든. 그렇게 해서 산 가격을 정했는데 20평형대가 2억 4천, 30평형대가 3억 3천 정도거든요. 시세가 20평형대가 7, 8억, 30평형대가 뭐 9억 정도 하는데 3억. 당첨, 이거 그냥 전환 되자마자 6억 차익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어. 여기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차익이 좀 있긴 하지 않겠나 싶긴 한데,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딱 전환받아가지고 팔면 그래도 피 조금 있을 텐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네. 그죠? 10년, 9년을 이렇게, 5년에서 9년 사이들 이렇게 사셨는데 조금 해주면 좋겠다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공주택에서 또 이제 그런 걸로 받으신 분들 월세 내다가 바뀌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유두리가 약간 있으면 좋겠다. 뭐 요번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분양권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913 요번에 617 대책 이전에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받은 단지들 입주할 때 잔금 전환할 때 LTV 40% 묶이면서 난 대출 못 낸다. 그래? 그러면 617 이전에 한 경우라면 그 당시에 중도금 대출 범위, 그러니까 그 당시 분양가의 70% 중도금 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끔 예외 규정을 주겠다. 이제 이게 나왔잖아요. 뭐 이제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시세의 70%를 해줘야지 피가 붙어서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자금 마련했는데 나 선의의 피해자다. 그거는 약간 솔직히 내가 생각할 때 오바고 그거는 그 돈 더 받아가지고 이제 딴 데 쓰려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것보다는 분양 중도금 대출을 받았던 거 그대로 다 전환은 해줄게까지는 금감원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도 그 정도의 유도리는 좀 주면 좋지 않겠나. 책정한 금액선에서의 종전의 70%였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좀 해주는 게 시가의 뭐 70% 이건 아니지만 기존에 정해져 있는 전환 금액의 그 정도까지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국토부 유주택자 대치 잠실로 이사하려면 이유대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하던 것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임대기간 3개월 이하 남은 경우에는 전세기고 매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실제 거주, 영업 조건으로는 상가주택 부분의 일부 임대는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유주택자는 허가구역 내 주택 매입 시 거주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합니다. 자, 서울과 인근 지역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 매각 또는 임대를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주택 부분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배경은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출할 때 토지이용계획서 상에 잔금 납부일이 2-3개월 정도로 실제 잔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2-3개월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소명하는 경우에 한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 이미 집이 있는데 대치 잠실 등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갸우뚱 하는데요. 거주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납득이 되어만 네, 허가를 해주겠다. 자, 그다음에 서울과 경기, 성남시 등 인접 지역 거주 유주택자는 여기에 더해서 기존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 30제곱미터니까 15제곱미터씩 이렇게 해서 공동명의니까 각각 개별 허가여야 해서 18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결국 국토부 얘기는 공유 지분 전체 면적을 합산해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또 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만큼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 자유로운 전세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전세 계약, 전세 물량 늘려주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상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임대 수익 확보가 주 목적이 되는 1,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시설은 임대를 허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소유주의 영업 공간과 임대를 주는 공간이 구분 소유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요. 허가 신청 시 구체적인 임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주택 부분하고 상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주택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기간 3개월까지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거래 허가가 가능하고요. 또 거주해야 되는 사유가 밝혀져야 되고요. 매매 또는 임대계약서가 내야 되고요.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18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분양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상가도 실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 상가나 주택 같은 경우 일부분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발표 때보다는 합리적으로 좀 수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바뀐다고 해서 막 수요가 늘어날 것 같거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시장의 혼선은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제일 문의 많았던 게 이거거든요. 네, 그럼 주인이 살려던 것만 내놔야 그것만 거래할 수 있느냐? 그럼 상가는 어떻게 하냐? 나는 지금 상가를 팔고 싶은데 상가는 거래 안 되지 이제. 실제 사용할 사람 아니고서는 못 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 사용 목적으로 상가를 살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지. 상가 그렇죠. 보통 어떻게 분양해? 임대 수익이 몇 프로입니다. 이걸로 사는데 앞으로 여기서 장사하시면 잘 될 거예요. 상가 더럽게 비싸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가 분양도 그렇고 이제 힘들지. 상가 분양 신규 입주 아파트 상가 분양도 장난 아니겠는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만 그렇죠. 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분양받은 경우에는 일단 되는데 뭐 매수하는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네. 분양 그런가? 네. 분양받은 경우에는 상가 분양은 이것도 왜냐 아파트 분양은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상가 분양은 또 괜찮겠네. 네. 상가 매수는 이제 어렵고 실제 그렇죠. 사용할 사람만 매수니까 매매는 완전히 좀 그렇죠. 잘릴 것 같고. 또 사실 이제 이거 내용 중에 보면 일단 먼저 주택 부분에서 보면 네.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맞나? 네. 이게 니들 실제 거주하지 않을 거면 투기꾼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제가 아니라 이제 딱 나뉜 거 아니에요. 경제로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들어가 살 사람이 아니면 사서는 안 되는 안 사람. 된다. 이게 나 구청장을 설득해봐.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겠다는 이유가 이 아파트의 전망이 너무 이쁠 것 같아서. 야, 씨발, 그게 이유가 되냐? 그럼 안 되는 거야? 해주겠지. 모르겠어. 이제 그런 재량권이 포함돼서 보고 막 그것도 국토부가 생각할 때 그런 재량권이 너무 남용된다 싶으면 그 권한도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약간 씁쓸하다. 나는 씁쓸하다. 뭐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되는 사유를 제시해야 되고. 뭐 이제 지금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세입자가 만료되면 나갈 거고 만료되면 그때 맞춰서 내가 들어갈 거니까 실거주할 거니까 그런 조건 정도만 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주겠다는 거고. 그다음 기존에 유주택
주택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하겠다는 계획서? 이거 임대해도 돼요? 뭐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요? 얘기는 그러면 기존 유주택자가 허가만 나오면 기존에 있는 집은 내가 분당에 집 사놓고 여기 들어와서 실제 거주할게요. 그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거주해야 하는 사유가 납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몰라. 아무튼 이게 제가 이게 가혹행한 게 이 부분이에요. 과거에 서울에서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내 재개발에서 토지거래 허가 때는 이게 기존 주택은 임대하겠다가 아니라 기존 주택 무조건 매매였잖아요. 이게 임대까지 열려 있으면 조금 유두리가 있는 거지. 난 다주택인데 나 집이 10개야. 근데 이 잠실에 있는 이 아파트에 실거주하면서 기존 집들은 세놓고 올게. 뭐 이런 것도 허가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건 토지거래 허가가 약간 되게 유두리가 있는 건데. 요거는 조금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사는 이렇게 나왔고요. 네. 일단 거주해야 되는 사유. 이게 문제야. 거주해야 되는 사유야. 이거는 어느 정도 봐주지. 나는 잠실에서. 네. 왜냐면 실거주 할 거잖아. 거주하고 거주 의무 기간만 채우면 되잖아. 왜? 한 2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거주해야 되는데? 네? 잠실에 왜 거주해야 되는데? 난 직장이 여기서 가까워요라든가. 안 돼! 그거는 노동당이야? 아니 이미 당의 허락을 받아서 이미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평양에 살고 싶어요. 그거야? 그 정도까지는 구청장이 안 하겠지. 그럴까? 그 정도까지 안 하겠지.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거 많았거든요. 실거주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샀어. 그리고 나서 실거주를 안 하는 거지. 주민등록 다 옮겨놓고 전수조사도 하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집은 비어져 있는 거고 가재도구 좀 갖다 놓고 실거주 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이렇게 하고 때웠거든요. 이제 지금 그거 다 털 수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기지국 그 동네 거기 사셨으면 기지국 이용내역 떼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거 주파수 왔다 갔다 한 거 거기 지금 썼는지 안 나오잖아. 봤는데 이놈이 여기서 안 살고 딴 데 가서 계속 살았어. 넌 인정 못한다. 무서워. 그럼 과태료 30% 이거 다 때리고 할 수 있어요. 토지 금액의 30% 장난 아닙니다 이거. 네, 징역. 네, 문제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공유로 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지분으로 사면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꼼수는 막았고. 그건 옛날부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됐고 사실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 뭐가 빠졌냐면 신탁. 신탁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신탁. 신탁은 돼? 신탁은 되는 거죠. 이번에도? 신탁은 원래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네. 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 점점점이에요. 네. 아직 구멍은 있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고, 네. 아무튼 신탁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빠졌는데 이렇게 어쨌든 토지거래와 관련해서 다들 이제 머리들은 쓰는 것 같아요. 뭐 부부 공동명의면은 쪼개갖고 해도 괜찮아. 옛날 이렇게 태엽 돌린 옛날 생각이 막 나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상가는 그리고 이제 임대를 그러니까 이런 구분 상가들은 사실 거래가 되게 많이 제한될 것 같고요. 수익 목적의 구분 상가들은 안 될 것 같고 오피스텔도 막혀요. 오피스텔도 보면 실제 사용할 거 아니면 대지 기준으로 해서 뭐 소형 오피스텔들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토지 20제곱미터 이하 지분 깔고 있는 오피스텔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피스텔 대지집 뭐 한 평, 두 평 이렇잖아. 그러니까 20제곱미터 미만이야 보통. 그래서 오피스텔 그런 임대 목적의 오피스텔들은 어지간히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좀 큰 애들 이런 애들은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고 상가 같은 경우도 그렇다. 근데 상가도 대지지분 따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대지지분 20제곱미터 미만인 애들은 그냥 임대 목적으로 사고 팔고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분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럼 전용 면적 기준으로 10평 이런 애들이 용적률 200% 상가 이런 애들은 대지분 5평 이럴 테니까 20제곱미터 미만이잖아. 그러긴 한데. 근데 또 주거지역의 근생은 18. 18제곱미터인가 그럴걸? 이건 내용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니, 상가는 상업지역이 200, 이게 180, 200이 주거지역인가요? 180이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 200인가 그러고 이게 무슨 토지의 분할 최소 단위 뭐 그런 거예요. 그거 기준으로 10분의 1 기준이니까 얼추 빠져나갈 수 있는 면적대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애들은 또 사고 팔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게 옛날에도 이렇게 토지 허가구역으로 묶였을 때 이 지분 미만 내 것들이 반사이익을 받거든요. 희소가치. 희소가치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빌라라도 18제곱미터 안 되는 빌라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근데 그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음. 그 당시에는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이라 그렇죠. 끝나고 30평형대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는 음. 그건 동일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역 안에 대지집은 6평짜리를 사든 대지집은 30평짜리를 사든 보통 20평형대 또는 30평형대 아파트 하나의 분양 자격이 돼. 그러니까 그런 피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갔지만 이런 거는 지금 여기 나오는 아파트나 상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 소형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나 대형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는 다를 거고 상가도 전용 면적 10평짜리 상가랑 뭐 전용 면적 6평짜리 상가랑 전용 면적 30평짜리 상가랑은 또 가치가 다를 테니까 1층하고 또 고층 또 다르고 그래서 뭐 그렇게 희소 가치로 움직이거나 상가는 또 아닐 것 같아요. 아파트도 예, 그럼 분양 20평형대 30평형대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토지거래 허가에서 풀려서 희소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엘스나 리센치에 있는 10평형대 소형평형 아파트들 이런 애들은 풀려서 뭐 희소 가치가 있네. 근데 걔는 어차피 애초에 목적 자체가 방 하나, 방 두 개, 거실 하나 이런 조그만 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어떤 입주 가능한 그런 아파트랑 약간 차이가 있어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 거주를 해야 되는 상가가 실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나는 이제 요새 신축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유두리를 두고 줄지. 나 이거 땅 사서 건물 지으려고 그래. 왜 사는데요? 세우려고? 거주는 실제 사용은 안 하세요?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위에 5층에 한 칸에 놓고 내가 직접 쓸게요. 뭐 이제 이런 거 해야지 해주는. 그렇죠. 이제, 해야죠. 그런 게 이제 좀 붙겠죠. 구분을 해서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야 또 허가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나는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이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구 드는 거 아니야. 써 하는 거니까.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앞으로 계속 확대될 텐데. 박정희 때도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한 것 같아. 그때도 봐봐. 그때가 처음 난 계속 요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고 하지만 그 독재를 지지하는 일정의 국민들은 있었어. 국민의 민의가 일정 부분 있는 거야. 나머지가 난 이거 같아서 못 해먹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도 보면 지지하는 일부 계층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강력한 정책들이 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동의하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도 많이 있어. 그렇게 따지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한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요새 느끼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놓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이 돌아갈까 궁금해서 들어가서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포자기한 심정이시더라고요. 이번 대책 발표되고 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사실은 왜 내가 걱정을 같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자율성이 침해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결국은 큰 대의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이제 개인들의 재산권 침해, 사익은 공익의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이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크다라는 판단하에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실제로 한 말이잖아. 근데 계속 불편한 거지. 어디까지 이걸 밀고 올 거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헌법에 항상 그 얘기 나오는 게 그거 있어요. 토지 공개념 얘기 나오거든. 이제 거기까지만. 계속 불편해. 아무튼 마음에 들지 않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 거기까지만. 네. 오케이. 자, 6번째입니다. 규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지금 규제 피해 살 길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도가 만들어낸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못하는 가족들의 이야기와 함께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거리가 지금 굉장히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텐데요. 일단 하나는 법인 사업자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관련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법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책들로 막았죠. 네, 그런데 25일 경기도 안산
충청북도 청주, 인천 송도 인근의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17 대책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거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었던 법인 투자자들이 예상외로 시장에 급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 일단 첫 번째는요.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 일단 지켜보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한 법인 투자자는 당장 임대주택 사업을 대규모로 하는 부영 같은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안겨줄 수 있을 것. 이런 거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물며 작은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종합부동산 세율을 강화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하면서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법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대출 상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법인 투자자들은 1금융권은 아니더라도 저축은행 등지에서 부동산 매매 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을 개발하겠다라는 얘기가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조항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계속 파고들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래요. 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길이 막히고 전세자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쉬워지면서 예비 남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 세입자로 살고 예비 아내가 전세자금 대출과 집 매매가의 차액을 부담하면서 1주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대표적이랍니다. 혼인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죠? 세입자와 사는 네, 이런 가족. 애기는 누구예요? 애는 어떻게 낳아? 몰라. 낳지 말란 얘기지 지금. 네. 그러니까 애는 나면 그냥 엄마 저거에다 호적에 올리는 거야? 몰라 그건 묻지 마. 그건 마음 아파 지금. 그래서 예외 조항으로 나오는 것이 무주택 자녀 분가, 그다음에 부모의 별거 봉양, 해외 체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거래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익이 보이니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과 생각들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개인 한편으로는 이거 보면 참 시장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머리싸움하는 기싸움하는 이런 모습들로도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아니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완전 필드에 저거잖아. 최첨단, 그러니까 가장 항상 칼을 가장 창끝을 날카롭게 가르면서 찔러대는 분들이거든요. 나보다 훨씬 전문가지. 내가 조언할 게 뭐가 있어. 지금 봐요. 이거 일단 제가 얘기했던 것과 때깔이 다르잖아. 제가 얘기했을 때는 이게 전년도 법인세라고 이게 법인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게 세부담 상한이 있어서 올해 얼마 냈으면 내년에 늘어나는 한도가 있으니까 범위내 내에서 늘어나니까 앞으로 한 2, 3년간은 버틸만 할 것이다. 당장은 막 다 던지지 않고 어차피 풍선 효과가 좀 더 이어진다고 하면 조금 10% 세율을 더 내더라도 상황을 봐가면서 양도할 거다. 그래서 급격히 물건이 던져지기보다는 시차를 둬가면서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 저는 요 정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들 말씀 봐요. 야, 우리가 무너지면 부영 같은 임대 그거 부영이 무너져서 가면 부영이한테 예를 들어서 종부세 이거 내라고 하면 그 지금 부영은 서울 말고 지방 이런 쪽에 아파트를 동으로 지어가지고 임대료 하고 있잖아요. 단지로 갖고 있잖아. 그러면 그 단지들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지 않으면 여기 그 보유세를 못 내니까 이 법인들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럼 이제 거기를 살려주기 위한 뭐 특례법 이런 게 나올 수 있긴 하지. 왜냐하면 뭐 몇 호 이상, 뭐 예를 들어 10,000호 이상 서민들 대상에 임대주택을 짓는 거기는 이거에 뭐 배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걔네를 살려주기 위한 이런 걸로 빠져나가면서 또 만들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대책과 상관없이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 봐서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요것도 하나 이제 일단 대책은 나왔지만 입법되는 거 봐가면서 움직이자. 이 칼을 갈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막 동요하지는 않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나는 막 가는 게 그래?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 사는 거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줬지만 우리가 깔고 있는 우리 주택 부동산 매매 법인은 우리 부동산 임대 법인 매매 법인은
자산 가치 얼마에 재고주택 얼마의 가치를 깔고 있는데 요 깔고 있는 이 자산을 담보로 해서 우리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는 일종의 유동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동화. 그거를 1금융권에서는 안 해주지만 저축은행 등의 뭐 2, 3금융권에서는 해주겠다는 데가 나올 거다. 지금 만들고 있대요. 그럼 나오면 이제 우리는 돈은 집 담보는 안 받고 우리 회사 주식 담보로 해서 돈 끌어와서 더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역시 이 빨리 가시는 분들, 앞서 가시는 분들은 쫓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의외로 시장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신빙성을 얻는 얘기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보면 시장을 일단 보기는 본다는 거죠. 이분들도 급매가 막 엄청 튀어나오면서 급락할 거다라고. 왜냐하면 이 부동산 흐름은 계속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계속 봐왔던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닥을 꺾으면 야 지금은 저평가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길게 가. 다시 불이 붙으면 어느 지역에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이렇게 물 뿌린다고 해서 쉽게 안 꺼진다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 변곡점 갈 때까지 시간이 걸려.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법인들이 서울보다는 이런 지방에 이제 그런 쪽에 가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큰 안목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반면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어때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진짜 혼인신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요번에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먹기 좋은 음식처럼 딱 마카롱처럼 딱 만들어져가지고 떠먹어 달라고 기사가 자극적으로 사례가 나왔잖아. 근데 이런 방식은 지금 이 방식에 대한 얘기는 벌써 작년 재작년에도 있던 얘기예요. 신혼부부가 결혼 안 하고 일단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대금의 80%까지 대출받아서 깔고 그 사람이 세입자가 되고 그렇죠. 임대인이 그 갭을 딛고 들어가서 주담대로 갭 투자를 해서 들어가서 해서 최대한 대출 많이 임대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같이 살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꿀팁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있었던 건데 많이 있었지. 별별사 우리 할 때도 많이 얘기 나왔었지. 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리고 너무 대출이 많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금이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이름만 제가 별별수다 초기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는 나도 사실 그렇게 시작하긴 했어. 뭐 현관문, 그다음에 안방, 그다음에 화장실 하나 정도까지는 저희 거고요. 나머지는 은행 거예요. 근데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줘서 이제는 뭐 이제 거실에 주방까지는 우리 거, 방 2개 정도는 이제 은행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집값이 더 올라서 그 비중이 더 줄었지. 그리고 대출도 이제 상환하고 있으니까. 저 이번 주에 거실 가져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번 주에 저 대출 또 상환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올해 내년에 계속 목표가 대출금 상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사용할 상가 이런 거 하나 살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아니야. 그냥 대출 상환하자 해서 했는데 이번 주에 가서 대출 금리 높은 거 상환하고 왔거든요. 계속 대출 이렇게 상환하면서 내 집을 키우고 있지. 근데 사실 그렇게 그게 맞죠. 그러니까 자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대출을 좀 많이 껴서 움직이면서라도 내 집 마련 가는 게 맞지. 맞고 잘 하고 계세요. 예, 너무 무리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1주택을 그런 식으로 가는 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막 다주택을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들이면서 막 가면서 가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그다음에 그 차익 금액 뭐 또 다른 신용대출 그러니까 차익 금액은 신용대출로 메꿔갖고 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전세자금 그래서 실제 거의 풀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이게 상환 가능한 범위 내 가격 출렁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가 대출로 이걸 다 빚을 내서 들어왔는데 내가 5억에 샀는데 집값이 4억 8천, 4억 7천 이렇게 빠지면 우리가 깔고 있는 대출이 더 커지는 거예요. 멘붕이 옵니다. 그런 상황 오면 내가 왜 현타 옵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해가면서 대출로 이렇게 가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격 까이면 하긴 뭐 이제 상환은 안 들어오겠네. 일부 신용대출이면. 그러나 뭐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이런 얘기보다는
좀 가급적이면 그 상환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서는 지금 저금리니까 이게 버티는데 금리 변화 생기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너무 지나친 무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주택자가 됐고 다주택자가 되기는 했으나 그렇잖아요. 그렇긴 했으나 그 과정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잘못했다라고 어떻게 할 수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제가 힘든 장에서 힘들어 보니까 너무 무리한 부분으로 가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적절한 선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지금 막 다주택이 엄청 유리한 시기는 아닙니다. 까딱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으니까 네. 주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7번째 이야기 갈게요. 세입자 어떻게 내보내나요? 이거 왜 생뚱맞은 이야기일까요? 서울 전세시장 규제에 따른 후폭풍이 지금 심각하게 작용할 것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한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이 나가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재건축 소유자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입자는 나가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가뜩이나 불안했던 서울 전세시장에 정부가 기름 부은 격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그래요.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준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전세 수요자들에게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내년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새 아파트를 받게 하겠다 하니까 소유주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갑작스럽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려스러운 마음에 거주 요건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음마아파트의 경우 학군 때문에 전세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음마아파트 4,400여 가구 중에 약 75%가 전월세를 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 소유자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일대 전세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 집값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되는 내용과 3억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시 전세 대출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도 전세 매물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통 신축 아파트가 더 대거 공급되면 세입자를 구하려는 수요로 인근 전셋값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지만 전세대출 제한과 6개월 의무 전입 요건으로 세를 놓기보다는 직접 입주하는 집주인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통, 교육, 여건을 잘 갖춘 재건축, 예를 들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지금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또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 폭탄에 따라서 전세가가 하락된다라는 공식도 깨져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세가격 불안 및 상승에 따라서 세입자들의 고민이 날로 깊어질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세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집을 또 사라는 것인가에 대한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세를 놔서 갖고 있었던 집이 이제는 거주 요건이 그닥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 또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들어오면 또 집을 비워줘야 돼서 나가야 되니까 인근 주택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인근 주택가격 또는 전세 보증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물려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자, 일단 예를 들어 음마아파트의 75% 정도가 이렇게 임대로 세를 놓고 있는 상황이고, 임마아파트가 언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된다 그러면 진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도 나가야 되고 애들 키우던 문제는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인근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용이 되면 진짜 시장에 큰 타격이 올 것 같은데. 일단 이 법률 개정, 재건축 법률 개정안은 봐야 돼요. 도시정법 개정안에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예외 규정도 엄청 많이 생길 거고, 당장 지금 뭐 이거 관련해서 기사들 엄청 나왔지만 음마 아파트 안에서만도 8년 준공무 임대에 집어넣은 집들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물건들은 어떻게 이 분양 자격을 줄 거니까, 그렇죠. 그 문제에서부터 되게 이슈가 많은데 그것만 빵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생각한 규제인지 모르겠지만 실거주는 정이고 임대는 적폐다. 뭐 어떤 이런 프레임이 만든 진짜 멍청한 법률 개정 아니에요. 실거주는 정당하니까 뭐 거의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 받으려면 이 녹물 나는 데에서 2년 정도는 살았어야 그 영광의 자격을 줄게. 뭐 이런 수준의 규제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게 왜 얼마나 병신 같냐면 보세요. 이게 분양 신청을 못 한다는 법률 규정이에요. 자, 2년 거주를 안 했으면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고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면 청산된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분양 신청 끝나고 나면 자, 분양 신청이 끝난 다음에 이걸 매수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때는 상관없어? 어? 왜?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할 거니까 그 다음부터도 계속 빵꾸야. 아, 그러면 2년 정도 거주를 한 사람만 조합원주의 승계가 가능하게 할 거냐? 이 집에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2년 거주 요건을 채워? 전세로 2년 산 이력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살 수 있어? 그래야 합리적이잖아요. 또는 그러면 분양 신청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주의 승계는 2년 뒤에 실거주를 채우면 그 이후에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또 2년 이전에 만약에 이주해서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는 청산되는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러면 분양 신청이 끝난 상태에서 사는 거는 그 이후에는 전혀 거주 요건하고 상관없이 조합원주의 승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그럼 분양 신청 끝난 시점부터 사면 되잖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줄 거냐에 따라서도 경우의 수가 많아. 구멍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뒤까지도 이걸 규제하려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나오는 거지. 어떻게 이거 그럼 조합원주의 승계도 안 된 상태에서 매매만 해놓고 가서 살란 얘기인 건지 뭔지.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걸 예외 규정을 어떻게 핸들링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이거를 입법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제일 큰 문제 이 투기가해지구가 아니었는데 분양 신청 전에 투기가해지구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분양 신청하는 날 갑자기 하기 전날 투기가해지구 지정이 돼버려. 그러면 비규제 지역이어서 2년 거주 요건 없었는데 갑자기 2년 거주 요건이 생겨버렸어. 그럼 그 사람들 다 청산이야?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다 난리가 나는 거지. 2년 다 기다려야지. 아니 투기가해지구 지정하기 적어도 4년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4년 기간 동안 세입자 내보내고 2년 내가 가서 거주 요건은 채우고 그 다음에 할 거 아니야. 사업하지 말란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 이런 같은 규제가 없어. 왜 임대차 3법 통과되면 적어도 6년 전에 우리 그러니까. 6년 있다가 조합 설립인가 할 거예요. 예외 규정으로도 어떻게 땜빵할 수 없는 이런 어거지들을 갖다 넣어가지고 그리고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면 지금 다 이제 세입자들 지금 이 세입자 어떻게 내보내나요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6.17 대책 나오고 나서 현장의 중개업소들의 임대인들이 전화해서 물어본 내용이 다 그거였대잖아요. 집주인들이 혹시 이 임대인이 여기 혹시 들어올까요? 이 대치 음마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학군이랑 학원 이수요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육을 위해서 몇 년 고생하려고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사 가야 돼. 애들 학교 때문에 가서 여기 지금 좀 녹물 나오지만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가로 있으면서 있다.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셨던 분들인데 이제 이사 가야지. 그러니까. 왜? 2년 거주 채워야 되니까. 주인들은 일단 무조건 그래 나도 몸테크를 해야지 여기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단다 보다. 법이 이렇게 하면 다 밀어낼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낡은 재건축이 얼마나 있어요. 개포는 재건축들 대부분 다 마무리가 돼서 없죠. 낡은 집들 없지. 이제 이 일대에서 남아있는 데는 우선미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데는 기존에 다 있는 세입자들이 있는데 밀어내고 나가려고 하면 임대가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이지. 주변에 도곡 렉슬 그런 라인까지도 가격들 다 밀어 올릴 거란 말이에요. 전세가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이건 이 몇천 개의 물량들이 밀어내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거지. 감내해야 돼. 정부에서 이 정책을 이렇게 내는 거에 대해서 시장 불안해지는 거 감내해야지. 내놓고 굴칫거릴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진짜 내놓고 뭐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는
이래놓고 정신승리 할 거야. 정신승리? 정신승리. 이게 자. 말도 안 되는 저희 집이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이 12년 된 그렇게 우리 동네에서 인기 있지 않은 입주한 지 12년이 아니야. 13년이 된 2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세대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쩌리 아파트야. 연차도 있고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아.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 당시에 겨우겨우 살 수 있었던 집이지. 근데 이 집도 계산해보니까 70-80% 정도 올랐어요. 지난 3년간. 그러니까 가격이 6억 정도 하던 게 지금 11억, 12억이 됐어. 11억 정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친다고 보면 70% 정도 오른 거야. 근데 경실련에서 아파트 중위가격 기준으로 52% 올랐다. 3년간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했더니 그걸 반박하잖아. 14% 올랐거든요. 14%가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만큼 지금 70%나 올랐는데 니들이 생각하는 퍼센트를 우리 14%면 그 14%가 졸라 오른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서울 안에서 집 살려는 애들이 다 몇 억이 그렇게 내가 올라간 내 인문 평선 이런 거에 상관없는 거에 비중을 둬서 그렇게 올랐거든. 근데 또 이제 나중에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몇 억이 올랐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서 너무 힘들다 얘기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정신승리 하겠지. 무슨 소리입니까? 전세가 상승률은 뭐 12% 정도밖에 안 오. 그거는 정신승리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결국 정책의 부작용으로 이렇게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면 나는 문제 없다. 우리는 문제 없다. 정책은 잘못된 게 없고 투기세력 니들이 이런 식으로만 그냥 내가 한 행동들 우리가 한 행동들과 다르게 생각한다고 보면 니들 지금 투기꾼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책임감 없는 거지. 무책임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발표가 됐는데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현장 감각이 현실 이 감각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렇죠. 이게 시장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 최근에 언론 기사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언제까지 풍차를 향해 돌격할 것인가. 그 기사의 얘기는 그거야. 지금 정부의 이 6.17 대책, 21번째 대책도 정부는 결국 지금 그 풍차를 향해서 돌격하던 저 누구예요? 돈키호테라는 거야. 시장이라고 하는 풍차 그거 가서 싸우자고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지. 시장을 무시하는 거야. 야 싸우자 나와라. 이게 시장 그렇다고 내비둘 수는 규제가 없잖아, 될 또.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가야 되는데 그만큼 시장으로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지금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잖아요. 자, 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 김현미 장관이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 잠깐 보니까 공직자 중에 다주택자 먼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KBS 라디오에 나오셔서 이제 그 말씀하셨고 저는 그 방송을 다 듣지는 않고 이제 뭐 요약해 놓은 글이나 아니면 기사만 봤는데 결과적으로 뭐 잘했지만 뭐 지난 정부의 과실이 왔고 이만큼 우리는 잡은 거 잘 잡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식의 결국 투기꾼들이 문제다. 정책이 문제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할 말 없지. 그렇죠. 투기꾼들도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거는 못 잡는 것도 문제지. 우리가 느끼는 건 이렇게 느끼는 거지. 대치동에 집 살 돈이 없으면 교육도 시키지 마라.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현장에서는. 뭐 글쎄요. 근데 아무튼 마지막에 결론이 청와대 다주택자들도 집 안 팔고 이렇게 버티는 거 실망스럽다. 보유세 늘리면 그 사람들도 결국은 팔지 않겠냐. 안 판다니까. 그들이 팔면 판다니까. 정책이 효과가 있겠네. 아니 팔면. 그 옛날에 있잖아. 네. 저 옷을 두텁게 입고 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옷을 벗길까? 무슨 우아 이소부야 아니면 그래서 찬바람을 계속 이렇게 불었더니 어떻게든 바람을 얻는 그렇게 못하고 나중에 햇볕이 쨍하게 내리쬐 옷을 벗었잖아. 그렇죠. 그렇게 그 사람의 옷을 벗길 수 있게 찬바람을 그냥
찬바람이 불어서 그냥 나뭇가지가 다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해도 그 사람은 옷 부둥켜 안고 하다가 이미 폭풍이 쑥 불어서 나라는 쑥대밭이 되어 있어도 겨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옷을 벗었다고 하더라도 그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난리가 나서 나라가 무너져 있는 시장이 붕괴되어 있는 그런 모습 하에서 그 사람이 옷 벗었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집 들고 있는 거 팔았다고 해서 이게 성공한 다주택자가 집은 팔게 할 수 있었어도 나머지 지금 보는 이 전세 가격 불안이나 이 풍선 효과에 따라서 별로 오르지 않았을 수 있을 그런 지역으로 올라간 풍선 효과에 따른 부작용이나 거래가 제한되면서 발생했던 부분들이나 가만히 냅뒀으면 새 집들 공급되면서 이렇게 불안되지 않고 그냥 강남에도 아파트 새 것들 들어가면서 돌아갔을 만한 이런 내용들이나 굉장히 수많은 부분들을 놓치면서 지금 망가졌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묻네 아쉽다. 아쉽다. 자, 8번째 이야기 갈게요.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자, 정부의 진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책 내놓고 개발 내놓고 관악 은평 벌써 주택거래 3배, 4배 정도 상승했다라는 내용인데요. 한쪽에서는 6.17 대책 등으로 집값 잡겠다면서 연일 강공장세를 취하고 있는데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한 개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진위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미 규제로 꽁꽁 묶인 서울의 경우 규제보다 개발 이슈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개발 이슈가 집값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남 지역의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잠실 등 4개 동의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들썩이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가서 관악구, 은평구를 잇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또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부선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서 지난 22일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악, 은평구 일부의 아파트 단지들이 거래량과 실거래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은평구도 사자 행렬이 이어져서 서대문구도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서부선 경전철의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30평대 10억 클럽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부동산 시장이 안 그래도 뜨거운데 이와 같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한 발표 과연 필요했을까?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진위가 정말 뭐냐라는 의견이 나올 법도 한 거는 같습니다. 왜 하필 지금 같은 시기에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자, 주택 공급에 대한 발표를 위한 개발 사업에 대한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주택 공급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교통수단에 대한 발표가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글쎄요, 나는 정부의 진위가 아니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 돼? 그럼요. 하기로 한 거니까? 해야지. 하기로 한 거니까? 수건 사업들인데. 수건 사업. 도로를 잇는 서부 경전철. 이게 지금 벌써 내가 본 것만도 10년이 넘었는데. 아, 그렇죠. 네. 엄청 끌기는 했지. 네. 그래서 이게 교통의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아무튼 연결이 되지 않고 있던 지역들, 지하철역 없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있는 주요 업무지구를 잇는 그런 사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교통 철도를 놓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 핵심 지역, 인기 지역으로 맞물리고 있는 그런 지역들의 주거 수요를 분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철도가 놓인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주거 수요를 그 철도를 따라 넓게 분산을 해주면서 주택, 그러니까 효용이 있는 주택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봐요. GTX도 마찬가지고 GTX가 연결되는 그 동네 측면에서 볼 때는 호재지만 결국 그 지역으로 서울의 주거 수요가 분산되면 서울의 주택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는 데는 영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서부선 같은 경우는 여의도가 물리잖아요. 과거에는 여의도 연결되는 마포
또는 뭐 맞은편에 있는 영등포 뭐 이런 지역이 되게 비싸고 거기만 되게 비싼 역할이었다고 하면 이 서부선을 통해서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네 정거장 은평으로도 확대가 되고 밑에 이제 신림 라인으로 확대가 되면 그 지역들도 이 주거 수요를 분산해주면서 굳이 여의도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과거 이제 9호선 라인이나 5호선 라인이나 움직이던 주택가 외에 이런 은평이라든가 신림이라든가 이런 라인까지도 주거 지역으로 선택하고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통이 물리고 이런 부분들은 뭐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뭐 이렇게 왜 지금 발표하냐?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할 거 빨리빨리 해야지. 그렇죠. 비판. 뭐 GBC나 아니면 이것 같은 경우 CPC 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국책으로 굉장히 영동대로 지압 개발하는 사업이나 시기에 따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역이 가격 움직이는 거 호재가 생기면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락장에서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과 지금 장세의 부분과 지금 발표 어떤 부분은 그렇게 맞물려서 그렇게 비판하기는 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전 개인적으로 여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맞아요. 소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6.17 대책 발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발표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22일 날 이런 개발 호재에 대한 발표가 과연 시점이 적절했느냐라는 거는 의문을 품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체가 다르면 따로 해도 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따로 노는구나. 그렇지. 우리는 당장 이걸 빨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잘했다는 얘기 좀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놈 새끼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왜 지금 얘기해? 그러니까 손발이 따로 노는 거야? 그러니까 다 따로 노는 거야. 다 따로. 한편으로는 그렇잖아요. 대책 연일 쏟아내서 뭐 시장이 좀 안정화됐다 했더니 근데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잖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죠. 알고는 있었지. 10년 동안 알고 있었지. 자, 지금까지 쭉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6.17 대책의 파급 효과가 좀 영향이 많이 미치다 보니까 기사 내용들 자체도 대부분 다 대책과 관련돼서 후폭풍에 대한 거, 어떤 파급 효과에 대한 거, 어떤 피해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거 이런 부분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부동산 신문 기사에 조회수 많은 것들이 이런 기사들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중복된 건 제가 좀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벗어나진 않네요. 오늘도 랩을 했네 그냥. 말 많이 했어. 이거 좋아. 수장님이 말 많이 하니까 나 말 안 해도 좋아. 자, 지금까지 별별 지역 별별 수다 함께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6.17 대책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갈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쪼록 대책은 발표가 됐고 시장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눈치 장세. 조만간 또 가을에 대책 하나 또 나올 것 같아요. 들어갔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타겟팅 대책이었기 때문에 뭐 후속 입법도 봐야겠지만 일단 다른 지역 불안하다고 하면 또 지금 이제 당장 오늘 지금 여기서는 안 읽었지만 6.17 대책 나오고 나서 한국 감정원 이제 통계 자료 부동산 가격 올랐어. 다 올랐어. 안 오른 지역이 없이 다 올랐어. 이제 보는 거지. 아이씨 새끼들 그만 좀 사지. 이제 머리 아플 거란 말이야.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또 뭔가 그래서 당장 이제 바로 아마 올게 요번 대책 다음 대책에서는 이제 임대차 관련된 내용들이 세금하고 임대차 아까 그 뭐 22번째 뭐 단독 해가지고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건데 그 22번 대책도 뭐 결국은 항상 이제까지 했던 게 이제 그런 간접적인 그러니까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간접 규제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들어가는 대출을 쪼이거나 간접 규제였는데 그런 간접 규제뿐 아니라 뭐 좀 더 직접적인 규제가 포함된 당장 뭐 김포 이런 데들 가격 튀어오르고 이런 것들 가만 안 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인 규제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가열 지역을 더 선제적으로 더 확대 적용하는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포함된 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좀 더 확대 지정되는 내용이 포함된 직접적인 규제책이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추석 이전에
또 우리 항상 보면 그렇잖아요. 부동산 규제책이 8월달, 9월달 많아요. 8.2 대책, 8.3.1 대책, 9.13 대책 이런 것처럼 여름장 분위기 돌아가면서 보고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네요. 이런 상황이면. 자, 지금까지 함께 해봤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무탈하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